제 인생에서 제일 기가 막혔던 하루요? 이제는 정확히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몇 해가 지났지만 저는 그날을 매일같이 되새기며 살아갑니다.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꾸 입 밖으로 흘러나와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꼭 한 번쯤은 털어놓게 되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말을 계속 꺼내는 걸까요? 분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그보단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서요. 우리 집은 늘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외동딸 하나 데리고 살았죠. 지금은 흔해진 말이지만 그땐 싱글맘이라는 단어도 어색하던 시절이었어요. 괜히 주눅이 들어 어린 딸 손잡고 장을 보러 나가는 것도 조심스러웠죠. 하지만 그 아이가 제게는 전부였습니다. 혼자서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다 보니 그 아이가 울면 같이 울고 그 아이가 웃으면 세상이 다 제 편인 것 같았어요. 어떻게든 이 아이만큼은 남 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뻗쳤습니다. 냉장고에 반찬이 하나 없어도 애 도시락에는 김밥에 계란말이에 과일까지 챙겼어요. 몸은 고되고 주머니 사정은 넉넉하지 않아도 내 새끼만은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 들지 않게 하려고 참 바득바득 살았습니다. 그런 딸이었어요. 작고 여리지만 속은 단단하고 남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해도 가슴속엔 자기가 지켜야 할 원칙이 뚜렷한 아이. 그러다 공무원 시험에 붙었을 땐 제가 울면서 그랬습니다. 야, 이제야 내가 사람 구실 좀 하겠다. 그땐 서로 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죠. 그렇게 성실히 일하던 딸에게도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만난 남자였는데 처음엔 괜찮아 보였어요. 말투가 부드럽고 예의도 있고 예진 씨 같은 분을 만나 결혼하면 정말 복 받은 거죠. 딸아이에게 그런 말을 했대요. 그 말 듣고 저도 괜히 마음이 놓였죠. 그래, 이 아이 고생만 하고 살 줄 알았는데 이젠 좀 편안한 날도 오려나 보다 싶어서요. 결혼은 금방 성사됐습니다. 사돈 집안도 나쁘지 않았고 딱히 부자도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둘이 잘 어울린다며 칭찬을 많이 했어요. 저도 내심 기대했죠. 딸이 제 품을 떠나는 건 서운하지만 한편으론 내 짐을 덜어주는 것 같아 다행이다 싶었어요.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손주도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에요. 이름은 민재. 딸이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 내가 이 아이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자기 손으로 품에 안았을 때 자기 몸보다 작은 생명을 책임진다는 감정이 어떤 건지 처음 알았다더라고요. 그날 밤 딸은 아이를 제게 맡기고 푹 잠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이 아이도 이젠 진짜 엄마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저도 처음으로 할머니라는 이름이 실감났고요. 그렇게 몇 해를 평온하게 살았습니다. 물론 육아에 지치고 직장 다니면서 아이 키우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그래도 딸은 늘 씩씩했어요. 입술이 바싹 말라도 괜찮아, 엄마. 오늘 민재가 웃었어. 그런 얘기만 했어요. 문제는 그의 아빠, 그러니까 제 사위였죠. 처음엔 몰랐어요. 늘 바쁘다고 했고, 야근 많다고 했고, 저도 그냥 믿었죠. 하지만 어딘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조금씩 들었어요. 딸이 퇴근하고 집에 가면 남편 얼굴 보기도 힘들다며 푸념하곤 했거든요. 우리 회사가 요즘 너무 바빠서 자긴 어쩔 수 없다는데, 그렇게 말은 했지만, 딸 표정이 말해주더라고요. 지쳤구나, 혼자 애 키우는 기분이겠구나. 그러다 어느 날 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있잖아, 기현이 요즘 좀 이상해. 왜? 무슨 일 있어? 핸드폰을 숨겨. 화장실까지 들고 들어가. 민재 잘 시간 되면 갑자기 나가고. 그 말을 듣고도 전 딱히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한 집에 살다 보면 다 그렇게 좀 엇갈리는 시기가 있는 거겠지. 그냥 회사 일로 예민한가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땐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겁니다. 그 남자는 그땐 이미 딴 길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든 게 우리 딸이 쓰러지기 딱 일주일 전부터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참 이상하죠. 무너질 땐 도미노처럼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조짐은 있었고 경고는 있었는데 우리는 그걸 그냥 지나쳐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 참혹했던 하루가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이 평범했어요. 날은 조금 흐렸고 간간히 이슬비가 내리긴 했지만 그 아이는 늘 하던 대로 아이 도시락을 싸고 출근 준비를 서둘렀죠. 아침밥은 대충 먹고 나가려는 딸에게 제가 그랬어요. 예진아, 미역국이라도 한 숟갈 뜨고 나가? 그 말에 딸이 웃으면서 대답했죠. 오늘 민재 생일이니까 미역국은 민재 먼저. 엄마가 해준 거니까 나중에 저녁에 퇴근하고 먹을게. 그게 딸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낮 휴대전화에 벨이 울렸어요. 처음엔 딸 회사인가 했죠. 혹시 도시락이라도 두고 갔나 싶어서 가볍게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혹시 예진 씨 보호자 되시죠?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주셔야 합니다. 큰 사고가 났습니다. 처음엔 잘못 걸려온 전화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해도 맞다고 하더군요. 회사 앞 도로에서 신호 무시하고 달려든 트럭에 치였다고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향했다는 말에 제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졌습니다. 정신이 어지러웠어요. 신발도 제대로 못 챙기고 비에 젖은 발로 뛰쳐나갔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딸은 이미 수술실 아니었습니다. 의사가 그러더군요. 출혈이 심하고 뇌 쪽 손상이 의심됩니다. 가족분께선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바닥이 꺼졌습니다. 눈앞이 하얘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현이, 제 사위요. 딸의 남편이자 민지 아빠. 그 사람은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를 걸었죠. 처음엔 안 받더니 서너 번 만에 겨우 받더군요. 기현 씨 지금 어디예요? 예진이 큰일 났어요. 병원이에요. 지금 와야 해요. 그 사람 한참을 말이 없더니 이러더군요.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볼게요. 그 한마디, 심장이 싸하게 식는 느낌이었어요. 사람이 놀라고 당황하면 적어도 숨이 가쁘다든지 말끝이 떨린다든지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너무 평온했어요. 어쩌면 그 순간부터 느꼈어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기현이는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쯤 딸 아이가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나서야 문자 하나가 왔어요. 상황이 너무 급작스러워 정리하느라 늦었습니다. 곧 찾아뵙겠습니다. 정리라니요. 누가 쓰러졌는데 무슨 정리를 한다는 건지. 그때 저는 아직 그 사람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지, 당황해서 그랬겠지. 제 딸이 사랑했던 사람인데 설마 했던 거죠. 그 뒤로도 그 사람은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딸의 친구들이 와서 울고 같은 부서 직원들도 찾아와 손을 꼭 잡아주었지만 그 사람은 그림자도 비추지 않았어요. 병원비 문제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왔을 때도 제가 사인을 했어요. 결혼한 딸이지만 남편 대신 엄마가 보호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기현이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회사에 전화를 하니 이미 그만두고 나간 지 보름이 넘었다는 겁니다.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딸은 쓰러지기 일주일 전까지도 기현이가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때 그 사람 이미 직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어디서 누구랑 지내고 있었던 걸까요? 왜 딸이 쓰러졌다는 소식에도 병원에 오지 않는 걸까요? 아이 아빠라는 사람은 딸이 죽어갈지도 모르는 지금 이 순간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그제야 머릿속에 한 장면이 번쩍 스쳤습니다. 예진이가 했던 말, 엄마 요즘 기현이 이상해 핸드폰을 꼭꼭 숨겨. 그때부터 저는 차분히 천천히 진실을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주하게 됩니다. 믿고 싶지 않았던 진실과 그보다 더한 배신. 그날 이후 제 안에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이대로 참고만 있진 않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죠. 기현이의 소식은 끊겼습니다. 전화도 꺼져 있고 문자도 답이 없었어요. 처음 며칠은 혹시 무슨 사정이 생긴 건 아닐까? 설마 사람이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 그런 마음으로 제 자신을 설득하며 기다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마음 한구석이 썩어 들어가는 기분이 들더군요. 딸은 여전히 눈도 못 뜨고 숨만 겨우 붙어 있었고 중환자실 앞에서 밤을 새던 저는 며칠 만에 거울을 보니 머리가 새하얘져 있었습니다. 아이 아빠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결국 저 하나뿐이었어요. 결심했습니다. 그 사람 기현이를 직접 찾아보기로 우선 살던 집부터 가봤습니다. 열쇠는 그대로였어요. 집안은 사람 손길이 몇 주는 끊긴 듯 했죠. 먼지가 쌓인 식탁 텅 빈 냉장고, 그리고 욕실엔 반쯤 말라붙은 수건 하나. 그때까지만 해도 혹시 어디 급하게 출장이라도 간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옷장이 저를 말해주더군요. 남자 옷이 반쯤 비어 있었어요. 필요한 것만 챙겨나간 듯 정리된 것도 아니고 어수선하게 텅 빈 공간이 무언가 섬뜩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이 예전에 무심코 얘기하던 이름이었죠. 회사의 같은 부서 여직원 중에 희연이와 유독 자주 붙어 다니던 이가 있었다고. 심지어 민재 어린이집 행사 때도 그 여직원이 구청 앞에서 기현이랑 같이 있었다고. 그땐 그냥 우연이라 생각했어요. 딸도 별로 의심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딸이 괜히 그런 말을 저한테 흘렸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말 못하고 끙끙 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청으로 갔습니다.
그 여직원이 아직 다니는지, 얼마나 자주 기현이와 함께 있었는지를 직접 확인하려고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워낙 직원들이 딸을 예뻐했기에 조금씩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 두 사람 작년부터 좀 수상했어요. 점심시간마다 둘이 따로 나가고 퇴근도 같이 하고 예진 씨도 눈치챈 것 같긴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수없이 외쳤지만 이제는 믿지 않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 제 딸이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 그 틈을 타 다른 여자와 새살림을 차린 겁니다. 그럼 민재는요? 제 외손주 그 아이는요? 기현이는 아이도 두고 떠난 겁니다. 그 사람은 아이조차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딸이 누워있는 병실 옆 의자에 앉아 저는 아이 손을 꼭 잡고 앉았습니다. 민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작은 입으로 물을 마시고 할머니, 엄마는 언제 일어나? 그 한마디만 반복했어요. 아이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며칠 뒤 결정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기현이가 딸과 혼인 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다른 여자와 지방에서 함께 살고 있다는 이야기. 둘이 함께 사는 곳 주소까지 딸이 아는 동료로부터 전해 들었을 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주소를 들고 정말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누군가 나왔어요. 그 사람이었어요. 기현이. 놀란 얼굴을 하더니 한참 말을 못하더군요. 저는 그냥 물었습니다. 예진이는 너한텐 뭐였니? 그 사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피하듯 문을 닫으려 했어요. 그래서 저는 문을 붙잡고 말했죠. 내 딸은 지금도 숨을 붙이고 버티고 있어. 그런데 넌 여길 택했구나. 알았어? 너 그렇게 살면 돼. 하지만 아이 민재는 잊지 마. 그 사람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그리고는 말하더군요. 그 애는 이제 저랑 상관없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문은 닫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제 기대하지 않기로, 이제는 바라지 않기로. 제 딸과 손주, 내 가족은 이제 내 손으로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결심이 끝나기도 전에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주셔야겠습니다. 예진 씨 상태가 위험합니다. 그 순간부터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는 발걸음이 휘청거렸습니다. 가슴이 너무 뛰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숨을 쉬는데도 자꾸 울컥거려 앞이 뿌옇게 흐려졌어요. 폭도 끝에 불이 켜진 병실. 의사가 서 있었고 간호사 두 명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딸 예진이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지만 모니터의 수치는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의사는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호흡이 불안정해졌고 심박도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지금으로선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꺼진 것 같았어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고 눈앞에 불빛이 깜빡이더니 소리가 멀어졌어요. 간호사가 다급히 제 어깨를 붙잡고 말했죠. 어머님 힘내세요. 지금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 말씀해 주셔야 해요. 어떻게 마지막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해야 하는데요? 저는 아직 보내줄 준비가 안 됐는데, 아직 단 한 번도 손 한 번 제대로 잡아준 적이 없는데, 침대 곁에 다가가 딸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어요. 말도 못할 만큼 숨이 막히게 차가웠어요. 예진아 엄마인데, 딸 엄마 왔어? 너 일어날 거잖아. 그치? 민재도 기다려. 네가 제일 좋아하는 고구마 케이크 사놨어. 일어나서 같이 먹어야지. 그렇게 말을 잇다가 그만 오열이 터지고 말았어요. 감정이라는 게 그런 건가 봐요.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한순간에 무너지듯 터져버리는 거. 그때였습니다.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고 의사가 급히 들어와 조치를 시작했어요. 혈압 떨어집니다. 산소포화도 50 아래입니다. 심정지 가능성 있습니다. 제세동기 준비하세요. 의사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제 어깨를 붙잡았어요. 어머님 잠시 밖으로 나가 계셔야 합니다. 병실 밖으로 밀려 나오며 문이 닫히는 그 찰나에 제가 마지막으로 본 건 딸의 목에 붙은 작은 스티커 하나였어요. 응급환자 우선 조치. 그 말이 그렇게 잔인하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한참 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시더니 정중하게 말했어요. 4시 10분 운명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실감이 안 났습니다. 운명이라니요. 숨이 붙어 있었는데요. 손을 잡았는데요. 딸이었는데요. 내 유일한 하나뿐인 딸이었는데요. 정신을 잃고 쓰러진 저를 일으킨 건 간호사였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르던 민재. 눈을 동그랗게 뜬 채 할머니 엄마는 어디가?
그 한마디를 남긴 채 딸의 인생은 멈췄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렀습니다. 사람들은 의례적인 위로를 했고 몇몇은 사위 이야기를 꺼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해봤자 아무도 모를 테니까요.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떻게 딸을 외면했는지 아무도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장례 마지막 날 문득 고개를 드니 멀리서 누군가를 본 것 같았어요. 검은 옷에 고개를 푹 숙인 사람.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기현이. 멀리서 지켜만 보던 그는 한 걸음도 다가오지 않았고 그 어떤 인사도 설명도 없이 고개만 잠시 들더니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눈빛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미안함, 죄책감? 아니요. 그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딸이 세상을 떠난 날도 딸을 묻는 순간에도 끝끝내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던 그때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으로부터 한 통의 연락이 온 겁니다. 예진 씨 관련해 보호자분께 꼭 전달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온 건 딸 아이를 땅에 묻은 지 꼭 사흘 뒤였습니다. 마음을 추스를 틈도 없이 그 전화 한 통이 저를 다시 병원으로 불러들였죠.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예진 씨가 생전에 작성하신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문서요? 처음엔 무슨 소린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딸은 그런 걸 미리 준비할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늘 모든 걸 뒤로 미뤄두고 자기보다는 민재 먼저 챙기던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의사가 보여준 건 분명 딸의 글씨였습니다. 병원 측에서 말하길 딸이 교통사고가 나기 바로 일주일 전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왔다가 장기 기증 및 응급상황 동의서에 자발적으로 서명을 했다고 하더군요. 서명한 항목 중에는 혼수 상태가 길어지거나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연명치료 중단 요청과 함께 자신의 일부 장기 기증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딱 한 문장이 추가로 쓰여 있었어요. 혹시라도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엄마가 모든 걸 결정해 주세요. 저는 엄마를 가장 믿어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 딸이 그 아이가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집에 와서 딸의 물건을 살펴보다가 책상 위에서 USB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딸의 물건이라면 뭐든지 혹시나 하는 바람에 조심스럽게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엔 딸의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탁자에 휴대폰을 올려둔 채 딸이 혼자 카메라를 보며 말하고 있었어요. 엄마, 이 영상 보면 너무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별일 없이 그냥 기록해 두는 거니까 요즘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기현이가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그 아이의 얼굴은 어딘가 지쳐 있었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어요. 민재는 잘 지내요. 엄마가 좋아하는 미소도 많이 지어요. 근데 엄마나 있잖아. 혹시라도 내가 무슨 일을 당하면 민재 꼭 엄마가 데리고 있어줘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딸은 이미 어디선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위기를 직감하고 있었던 겁니다. 영상은 계속됐어요. 그 아이는 중간중간 말을 멈추고 울었고 그 와중에도 다시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기현이랑 요즘 대화가 없어요. 전화도 자주 안 되고 갑자기 회사도 그만뒀다고 하고 솔직히 말하면 무서워요. 엄마 나 욕심 안 부리게. 나 없어도 민재는 행복하게 살아야 하니까 엄마 나 그거 믿어요. 엄마니까 엄마라서 우리 민재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영상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숨도 못 쉬고 울었습니다. 그 아이는 혼자 다 알면서도 말도 못하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한 채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현이가 무너지는 걸 보고도 아이를 지키고 싶어서 스스로 감당했던 거예요. 그날 밤 잠도 자지 못하고 딸의 목소리가 담긴 영상만 수십 번을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지른 일에 대해 그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어야 했고 내 손으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딸이 간절히 지키고 싶었던 우리 민재. 이제부터는 그 아이가 평생 상처받지 않게 제 품에 꼭 안고 살기로 했습니다. 기현이는 끝까지 장례식에도 묘소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느 날 민재 앞으로 한 통의 우편이 도착했어요. 보내는 사람 기현. 내용은 고작 이렇더군요. 아이에 대한 법적 양육권을 포기합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 역할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한 장 종이. 그걸로 그 사람은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그 순간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민재는 지금도 묻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다시 와? 그 물음에 이젠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 늘 말해줍니다. 민재야 엄마는 항상 너 곁에 있어. 네가 웃을 때마다. 엄마는 하늘에서 더 크게 웃고 있어. 이제
저는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딸이 못다 남긴 그 아이의 미래를 제 손으로 천천히 써내려갈 겁니다. 그 길은 외롭고 힘들겠지만 이젠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아이는 제 딸이 남긴 가장 크고 따뜻한 선물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그 아이 손을 잡고 작은 밥상을 차립니다. 따뜻한 국을 데우고 딸이 좋아하던 반찬을 아이 입에 떠먹이며 조용히 속삭입니다. 예진아, 걱정 마. 엄마가 내 목까지 다 안아줄게.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비슷한 슬픔이나 아픔을 안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신이 견디고 있는 하루는 절대 헛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곁엔 언제나 따뜻하게 등을 토닥이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요.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셨거나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큰 위로를 받았던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 문장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오늘을 견디는 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